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가격이 내려가 걱정인 것도 있습니다. 바로 쌀값 문제인데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쌀 생산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쌀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서 농민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정부 여당은 쌀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쟁점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영택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한필 전남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호 당국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쌀 생산량이 감소하는데도 쌀값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376만 4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3% 줄었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만 6천 원 선으로 지난해 대비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생산비는 폭등해 농민들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 여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공급 과잉이 더 심화되고 미래 농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법사위를 넘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행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본회의 표결까지 90일 정도 걸려 양곡관리법 개정 시기는 빨라야 내년 1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아주 큽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것이 1977년부터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올해 쌀 수급과 가격 현황이 어떤지 김인중 차관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의 가격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2월 최근까지의 그 쌀값인데 지난해 수확기의 쌀값은 한 21만 5천 원 정도였습니다. 21만 5천 원 정도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쌀값이 하락을 해서 올해 9월 달에는 한 16만 3천 원 수준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9월 25일 날 수확기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나서 대략 정부가 한 90만 톤 정도를 공공비축미로 매입을 하고 추가 격리를 하기로 하면서 쌀값이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8만 7천 원 정도 그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한 20여 년 동안의 쌀값의 흐름을 보면 과거의 쌀값의 흐름에서 지금 최근이 이제 한 18만 9천 원 한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의 흐름상에서 보면 그래도 현재 쌀값이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한 21만 5천 원 정도였으니까 지금 18만 7천 원이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과거와 견주어서 보면 그래도 아주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쌀 생산량은 저희가 한 376만 톤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량은 한 361만 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한 15만 톤 정도가 남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한 45만 톤 정도를 추가 격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대략 한 20만 톤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수확기에 지금 18만 7천 원인 그 산지 쌀값은 아마 조금은 더 강세를 띠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배용택 위원장님께 올해 쌀 수급 현황에 대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께서 낙관적 전망을 해주시는데 현장의 농민들의 심정은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만 있습니다. 지금의 그 상황을 제가 간단한 표를 하나 만들어왔습니다. 카메라 잡히면 이걸로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쌀농사를 2헥타르 그러니까 6,000평 그러니까 30마지기 정도를 짓는 농가를 분석해서 2021년 대비 2022년에 생산비와 소득에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총 매출을 보자면 2021년에 21만 원으로 보면 한마지기에 4가마 정도가 나온다 했을 때 21만 원 곱하기 30마지기면 120가마가 됩니다. 그러면 총 매출이 2,5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올해 총 매출을 보자면 2,500만 원이 아니라 2,04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총 매출 자체가. 지금의 차관님께서는 현재 쌀값이 18만 원 이상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의 방앗간에서 농민들이 내놓았던 수확기에서 쌀값은 16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놓는 농가가 태반이에요. 지금 그나마 쌀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소농, 중소농들이 아니라 대농들이 창고를 가지고 있는 대농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쌀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쌀값이 형성되면 그 덕을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중소농 같은 경우는 17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2022년 산 쌀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40만 원 정도의 총 매출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생산비를 보자면 유류비, 비료, 농약 다 20%에서 6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보면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생산비 통계가 작년에 184만 8천 원 정도로 잡히는데 올해 100만 원이 훌쩍 뛰어넘습니다. 생산비가 287만 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임대료는 평당 한마지기당 보통 2가마 정도를 임대료로 내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죠. 임대료가 작년에 1,260만 원 정도 나왔으면 올해는 쌀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임대료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80만 원 정도로 떨어졌다고 했을 때 생산비와 그 총 매출을 계산을 해보면 순소득을 한번 보면 작년 2021년도에 1,075만 2천 원 정도입니다. 근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2022년에 672만 원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뭐 1,2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고 그 다니는 직장인도 없긴 하겠지만은 1,000만 원 연봉이 670만 원으로 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현장 농민들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45만 톤 시장 격리 조치를 발표해서 약간의 쌀값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나 소농, 중농 같은 경우는 이미 팔고 싶어도 팔 수 있는 쌀이 없는 상황이에요. 다 팔았어요. 17만 원도 안 되는 그 가격에 쌀을 팔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공공비축미로 그 수매에 응했던 소농들 같은 경우 그나마 공공비축미 가격이 좀 높은 가격이 형성되길 바라고 있는데 그 가격도 장담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답답하기 그지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차관님께서는 수급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시장 격리를 통해서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위원장님께서는 아무래도 농민들의 소득 중심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고물가 상황에서 쌀값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문제가 될 텐데요. 김호 교수님, 이 고물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하락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튼 생산량 자체가 이제 늘었다, 공급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이제 원인을 대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급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자연 기후적인 조건이 있고 또 생산 기술 문제, 그다음 품종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어떤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간의 경제적 활동은 어떤 시장 여건이랄지 또는 이제 정책에 반응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의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측면을 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산 이때 시장 격리를 하는데 타이밍이 굉장히 엉뚱한 타이밍. 수학기 때 이제 그 시장 격리를 한달지 하는 수학기 즈음이 해야 되는데 2월 달, 5월 달, 7월 달 그러니까 똑같이 많은 양을 이제 시장 격리해놓고도 시장 효과를 못 봐버린 거죠. 그런 타이밍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거고 또 이분들 또 입찰도 최저가 입찰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게 이제 2018년부터 20년까지 했었는데 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이제 중단한 거죠. 중단하다 보니까는 이 그 2020년에 이제 72만 6천 헥타르로 이제 이었는데 2021년에 73만 2천 헥타르. 그러니까 이 전년 대비 6천 헥타르가 증가해 버린 거죠. 말하자면은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중단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산량이 이 38만 2천 톤 정도가 증가하게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정말해서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생산을 전환하는 데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볼 수가 있고 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 정책 자체를 중단해 버리니까 다시 이제 그 쌀 생산으로 돌아오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또 통계가 과연 정확한가라고 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 뭐 가격 통계랄지 생산량 통계가 과연 정확한가 예, 그런 의문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이 그 TRQ 물량 저일 관살당 이게 이제 매년 40만 7천 톤 약 40만 ton이 들어오는 물론 2020년에는 47만 ton이 들어오고 뭐 19년도에는 뭐 20 몇만 ton이 들어왔지만 이 TRQ 물량 지구 무조건 들어오는 이 40만 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문한필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이제 고물가 상황인데 왜 쌀은 이렇게 떨어지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김호 교수님께서 아주 이 품목의 어떤 가격 변화에 영향을 주는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시그널이 되고 예측이 되는 것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주요 이제 농식품 수출국들이 이제 수출 제한들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품목들의 이제 고물가가 이렇게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됐잖아요. 근데 쌀은 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계속 낮은 상태냐? 국내 수급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우리가 쌀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의 이제 기본적으로 쌀 소비가 되게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0년에 우리가 1인당 소비량이 73kg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57kg으로 거의 16kg이 이렇게 거의 11년 만에 16kg이 줄었어요. 같은 시기 일본은 59kg에서 54kg로 5kg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일본이 줄어든 그 11년 동안 줄어든 양에 우리가 5배 정도 빠르게 지금 줄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소비의 어떤 위축, 이거보다 이제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구조적인 어떤 그런 수급 불균형 문제가 올해 특히 이렇게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 미스까지 겹쳐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호 교수님께서는 정책적인 요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셨다면 문한필 교수님께서는 이 수급 불균형의 문제에 집중을 해주셨는데요. 이 쌀은 단순한 시장재해가 아닌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는 국가 전략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이 시장 원칙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동원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뭐 직불금이라든가 시장 격리제 같은 정책이 시행되어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배영택 위원장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공익형 직불금이나 시장 격리제의 제도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현장 농민들의 생산비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제도라는 겁니다. 생산비를 반영한 제도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21년도에 폐지되었던 변동 직불금 제도
제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쉬운데 변동직불금 제도 자체가 목표 가격을 설정해 놓고 그 목표 가격 대비 시장 가격이 차액을 85%까지 이제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였는데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생산비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농민들로서는 일정 정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마련될 수 있었던 그러한 제도가 변동형 직불금 제도였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시장 격리 제도 그 양곡관리법 그 어디에도 이 생산비를 보장해 주겠다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느슨한 시장 격리, 그러니까 생산량을 초과했을 때, 소비량을 초과했을 때 시장 격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느슨한 정도의 제도인데 이것을 소비량을 초과했을 때 시장 격리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자라고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생산비 반영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예. 지금 그 정부에서 45만 톤 시장 격리를 진작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올라가고 있지 않잖아요. 18만 원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보면 현재 양곡관리법을 느슨한 시장 격리를 의무 규정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현장의 쌀값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구하기로는 현재 양곡관리법에 쌀 생산비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관련해서는 이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한필 교수님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2020년에 이렇게 공익직불제로 개편을 이루면서 이제 목표 가격하고 우리 이제 시장 가격 차이를 이렇게 이제 보장해주는 이제 변동직불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쌀 시장 가격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어떤 정책 환경의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값이 과도한 하락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초과 생산량 3%, 그다음에 산지 쌀값 가격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가격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정책에서 이제 소득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어떤 WTO나 이제 국제기구에서 이제 선진적으로 공고하고 있는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고 나서 지금 이제 한 2년, 3년 만에 이렇게 조금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기치 못하다고 제가 말했다는 것이 조금 어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를 하거나 그리고 이게 이제 사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생산 조정대도 같이 중단했거든요. 생산 조정대를 같이 계속 운영해 오면서 이 제도를 잘 처음 도입한 제도를 끌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실기가 좀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터졌는데 다시 이걸 생산 조정제로 다시 돌아가자. 이러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미 한 발 전진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해법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김호 교수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예, 쌀 정책은 단순하게 시장 격리랄지 뭐 생산 조정제랄지 단순하게 그 접근하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쌀 대책은 다양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전에 했던 직불금 제도는 소득 안정 대책으로 도입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 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에 대한 뭐 보상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좀 확장된 그렇게 변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시장 격리제는 가격 안정 장치입니다. 그러면은 직불금 제도하고 시장 격리제 한다. 그러면 그 둘만 가지고는 절대 시장 가격이랄지 가격 폭락이랄지 소득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덧붙여서 생산 조정제랄지 또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랄지 또 이제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 직불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지. 그다음에 또 이제 조율 관세 할당의 TRQ 문제 그것도 반드시 좀 어떻게 우리가 재협상하든지 다시 또 손을 대보고 하는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쌀은 우리 이제 그 뭐냐면은
우리 농림 축산 총생산액의 16.6%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농지의 절반 이상이 쌀 농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구사를 했을 때 뭔가 정책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관님, 쌀 시장 안정을 위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세 분의 평가 들어보셨는데요. 세 분의 평가에 대한 의견과 함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과연 어떤 내용이고 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세 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의 지금 이제 수급 관리 정책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타작목 재배 내지는 생산 조정과 같은 그 벼재배 면적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벼재배 면적을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수단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18년부터 20년 사이에는 논타작물 재배 사업이라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전략작목직불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벼재배 면적을 감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그 지난해 수학기 이후에 쌀값이 이제 그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에 뭐 쌀값 수준이 어땠느냐와는 상관없이 지난해 수학기 한 21만 5천 원 정도 했던 게 한 25% 정도 떨어져서 올 9월에 한 뭐 16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정책의 실기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그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쌀의 수급 관리 정책이라는 게 농가들의 소득이라는 측면과 우리 국민들의 생활 안정이라는 측면을 같이 감안을 해서 이제 수급 관리 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쌀 가격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농가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시장 경리나 이런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서 쌀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쌀값이 너무 높다고 하면 그 일반 국민 생활의 안정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장의 공급량을 늘려서 또 쌀값을 안정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그 수급 관리 정책을 하는데 지난해 수학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쌀값이 이제 사상 역대 최고 수준으로 쌀값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서 쌀값에 대한 그런 어떤 좀 요청 사항이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쌀값이 높은 상황에서 수학기에 시장 격리를 하기가 저희가 어려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실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측면인 거고 또 하나는 결국은 수급 상황이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농산물이 공산품과는 달라서 사실은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자기가 생산한 원가에다가 적정 수준의 마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격 결정을 하지만 흔히 그거를 마크업 방식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격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생산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1차적인 그 중요한 변수인데 지금 쌀이 계속 한 15만 톤 정도의 15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의 평년장만 생산이 돼도 그 정도의 그러니까 쌀이 남는 그런 공급 과잉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또 지난해의 경우에는 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의 소득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 재배 면적을 감축을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정책 수단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배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 그래서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논타작물 재배 사업을 추진하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의무적인 시장격리 조항입니다. 의무적인 시장격리 조항은 생산량이 뭐 한 3% 이상 늘어나거나 아니면 가격이 그 평년 가격에 비해서 5% 정도 하락할 때는 남는 생산량을 모두 정부가 시장격리를 해라. 이제 의무적인 시장격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차관님의 의견 들으셨는데요. 위원장님, 농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민주당에서 제출해 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관님 답변 중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출되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이 말씀을 듣고 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재배 면적을 감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를 하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의무적인 시장격리 부분인데 공급 과잉 상황에서 남는 쌀을 다 정부가 매입을 해준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 정부는 네 가지 측면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현재도 공급 과잉인데 남는 쌀을 다 매입을 해준다고 하면 농가들은 더욱 벼를 재배하시려고 할 거다. 그렇다면 공급 과잉이 심화가 될 거고, 그러면 남는 쌀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래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뭐 이득이라면 이득이 되는 쌀값이 뭐 상승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공급 과잉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쌀값도 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해 쌀값이 대략 한 21만 5천 원 정도, 그다음에 지금 쌀값이 좀 떨어져서 18만 7천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의무적인 시장 격리를 한다고 하면 타작목 재배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년간의 쌀값이 17만 7천 원 정도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무적인 시장 격리를 하는데 지난 5년의 쌀값보다 뭐 한 17,000원 뭐 정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올해 쌀값보다도 한 10,000원 정도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농가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쌀은 자급을 하지만 밀 같은 경우에는 자급률이 1%, 콩 같은 경우에는 2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은 쌀에 남는 부분이 그런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기를 바라지만 결국은 이 의무적 시장 격리를 도입을 하게 되면 계속 쌀을 심을 거기 때문에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게 세 번째 이유고요. 네 번째는 의무적 시장 격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작목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쌀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고 식량 안보에 있어서 가장 핵심 품목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뭐 한우라든지 우유라든지 아니면 뭐 경종에서도 다른 채소라든지 이런 품목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일부에서는 쌀에 너무 많은 지원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좀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 과잉, 농가 소득 문제, 식량 안보 문제, 형평성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 그 네 가지의 이유를 얘기하실 때 이제 전제로 얘기하시는 게 현재 시장 격리를 의무화로 규정했을 때 쌀 생산이 과잉 생산될 거다라는 것을 단정해 놓고 이제 네 가지 이유를 얘기하신 건데
그 전에 차관님께서도 얘기하시듯이 타작물 전환 직불금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잘 안 차게 되면 꼭 쌀이 과잉 생산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18년부터 20년까지 타작물 전환 사업을 진행되다가 중단된 그 배경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현장 농민들이 호응이 없는 거예요. 타작물 전환 사업에 대해서. 왜? 쌀 농사를 짓는 것보다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답이 뭡니까? 타작물 전환을 했을 때, 타작물을 지었을 때 쌀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높은, 월등히 높은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쌀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해주면 짓지 마라 그래도 짓죠. 왜 소득이 높은 타작물이 있는데 쌀 농사를 고집하겠습니까? 그 정책을 제대로 진행한다면, 그게 전제가 된다면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한다 하더라도 공급 과잉을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내놓은 개정안의 가장 큰 부족한 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비가 반영되지 않는 개정안인 거예요. 이것은 시장 격리를 의무화시키자라는 것과 타작물 전환 직불금 정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저희 농민단체에서 요구했던 것은 쌀값 가능하면 예전에 시행했던 변동형 직불금 제도로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대로 다시 부활하자고 하는 것은 뭐 또 시대를 역행하느니 뭐니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요구하기로는 쌀 최저 가격 보장제, 이 이름 명칭은 여러 가지로 이후에 더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은 쌀에 대한 최저 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달리 얘기하면 공정 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공정 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그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고 저희는 강력히 요구했는데, 민주당 개정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문제, 이게 이제 농민단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수십 개의 농민단체 중에 그 어떤 농민단체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라는 단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농민단체와 모든 농민이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참 어이가 없는데 공산화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양곡관리법을 얘기하고 있는 농민단체와 농민들을 거의 공산주의자로 몰고 가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는 참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농민들이 얘기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그렇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이 현장에서 절실한 요구다, 절절한 요구다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두 분의 상반된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 차관님께서는 4가지 포인트를 찝어주셨고요. 위원장님께서는 더해서 생산비가 반영된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두 분 교수님께 평가 듣고요. 다시 한번 두 분께 답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한필 교수님 평가 먼저 듣겠습니다. 예, 우리 배 위원장님께서 이제 농업인들 특히 이제 쌀 농가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 아까 생산비 이야기도 하셨고요. 이것들이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이게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올해 이제 특히 9월 달에 이 쌀값 가격이 폭락했을 당시에 그런 이제 현장의 의견들이 컸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공익직불제를 통해서 소득을 안정하고 소득을 최저 소득의 어떤 보장하는 수준을 계속 높여가는 이제 정책이 계속 도입돼 왔고요. 또 각 지자체나 이제 대해서도 이제 농민수당 같은 농가들의 어떤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기 또 최저가격 보장제 같은 게 또 들어갈 경우에는 과연 이 농업 부분에서 어떤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제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정책으로 커버할 수 있는 파트랑 좀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파트를 좀 나눠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게
아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장해주고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고 생산비 오른 것들을 다 반영하고 하는 것들은 모든 농업인들은 다 찬성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까지는 볼 수가 없고요. 좀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그 지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균형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라고 문한필 교수님 평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호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일단 이 쌀 생산이 과잉, 만성적 과잉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1년부터 20년까지 통계를 봤더니 쌀 작업률 100% 이상 된 해가 3개년밖에 없습니다. 2001년부터 20년까지 하더라도 100% 쌀 작업한 해는 한 5, 6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만성적 과잉이다. 말하자면 과잉 생산을 기정사실화하고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정책의 객관성이랄지 어떤 그 신뢰성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시장격리제를 의무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2015년도에 쌀 관세화를 할 때 그때 소득 안정장치로 이제 쌀 수입 보험 제도를 한다. 또 쌀 재보험 보장 수준을 현실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대책을 발표를 했죠. 또 그다음 2020년도에 변동직불제가 폐지될 때 시장격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냐면은 그 당시 그 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더라도 쌀값 급락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격리제를 반드시란 말을 썼어요. 반드시 마련할 것이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더 크게 어떤 거 이제 말하자면 소비가 줄고 작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됐을 때는 생산 조정제도 실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이 시장 격리제를 작황 지수나 가격 지수를 고려한 아주 시스템화된 시장 격리로 간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화된 시장 격리라고 하는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3% 이상 됐을 때 이제 조정하는 문제, 시장 격리하는 문제, 또 가격 5% 떨어졌을 때는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시스템화된 시장 격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식량 안보에 좀 상당히 그런다 이 식량 안보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 쌀 가격을 낮춰가지고 다른 작물을 쉽게 해가지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식량 안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식량 안보 또 식량 작업률, 곡물 작업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특단의 인센티브 방식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콩 작업률을 높이겠다. 콩 작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콩 재배단지 만들고 또 이제 계약 재배하고 수매해주고 하니까는 콩 작업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량 안보를 위해서 식량 작업률을 높이려고 하면은 그러한 정책 말하자면은 그 작물을 심도록 만들고 그 작물을 심으면 계약 재배를 통해서 어떤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주고 하는 그런 정책 그게 말하자면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관님께서 제기해 주신 4가지 핵심 키워드에 대한 두 분 교수님의 또 의견을 들어보셨는데요. 차관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무척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논타작물 재배 사업을 통해서 수급 균형을 맞추면 될 거 아니냐. 공급 과잉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 논타작물 재배 사업은 논타작물 재배 사업 나름대로의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또한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벼재배 면적을 감축하기 위한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논타작물 재배 사업이나 뭐 전략작목직불 이런 사업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식의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일본은 1970년부터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0년 가까이 논타작물 재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 조정 사업을 했죠. 그 결과가 어떤 거냐면 지금 일본은 250만 헥타 중에 100만 헥타를 생산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연간 3조 원입니다. 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냐면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은 매년 늘어나거든요.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
이 논타작물 재배 사업을 통해서 수급 균형을 맞추려면 계속 재배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70년에 시작했던 생산 조정 사업의 생산 조정 면적이 전체 논면적의 40%까지 지금 그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일본이 그 쌀값이 안정이 됐느냐? 제 기억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그 일본의 쌀값이 60kg 현미당 대략 한 2만 1,000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는 14,000엔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되게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지출하면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논타작물 재배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의무적인 시장 격리를 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값이 오히려 하락한다. 쌀값이 오히려 하락을 하는데 그 쌀값이 하락하는 부분이 그러면 뭐 농가들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고려할 요인이 아닌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논타작물 재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쌀 최저 가격 보장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생산비를 보장해 준다든지 가격을 어떤 수준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게 되게 심리적으로도 되게 큰 위안이 되고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가격 지지나 가격 보장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옛날에 추곡 수매를 했던 거를 이제 폐지를 하고 보다 시장 지향적인 공공비축 제도로 전환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TO라는 그런 국제 협정에 따라서 이게 감축 대상 보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모든 농민단체가 그러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도 구체적인 연구 결과, 그러니까 의무적 시장 격리가 오히려 쌀값을 하락시킨다는 이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 이상은 모든 농민단체들이 여기에 찬성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기됐던 가장 주된 이유는 결국은 쌀값을 안정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일차적인 목적을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달성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아마도 이제 농민단체들 내에서도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성적인 그 공급 과잉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기본적인 수급 상황에 대한 그 판단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자급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그 WTO 협정에 따라서 이제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면서 의무적으로 수입을 했던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지금도 수입을 하고 있고 그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자급률이 떨어져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그 물량이 없어도 우리는 쌀이 남습니다. 1년에 15만 톤, 20만 톤 정도가 남습니다. 물론 20년도처럼 태풍이 막 3번 연거푸 와서 작황이 되게 안 좋아서 뭐 451만 톤 정도 생산이 돼서 한 10만 톤 정도가 부족했던 그런 적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평년장만 생산이 돼도 15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의 쌀이 남는 그런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양곡관리법 쟁점 현안에 대한 차관님의 답변도 들으셨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농민과 정부가 이 쌀시장 안정과 농촌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차관님이 얘기하시는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격리를 하게 되면 쌀값이 하락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이후에 어떤 토론회장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거라 봐요. 현장의 농민들은 작년에 정부가 시장 격리를 제때 하지 않아가지고 때를 놓쳐서 쌀값이 폭락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여파가 지금도 시장 격리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지금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쌀 자급률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통계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92%, 91% 정도를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로 이렇게 통계를 저는 확인하고 있는데 쌀 자급률이 쌀 남아돈다고 얘기하시는 게 조금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문한필 교수님 얘기하신 과정에 이제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농업 부문 전체를 다 국가에서 의무 수매를 하고 가격 보장을 하고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농업 부문에서도 일정 정도 뭐 시장 원리가 작동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전쟁 위기, 식량 위기, 더군다나 기후 위기가 도래하는 이미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언제라도 우리에게는 식량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식량 작물만큼은 정부에서 시장 원리와 무관하게 별도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가격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 한국인에게 식량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농촌과 농민 그리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지 정부, 여야가 미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